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저번 주 신흥국 증시 이야기로 인도 시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인도 못지않게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 현지 증권가 분위기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베트남 증시 이야기를 전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짜오라고 아십니까 혹시? 신짜오가 뭐죠? 네,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요. 네네. 저는 지난달 말 베트남 금융 중심지인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 시장도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베트남은 과거부터 국내 대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매우 몰린 곳입니다. 네. 우선 지난해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의 등록 자본금을 보면요. 85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전체 18%가 넘는 수준으로 네. 전체 144개의 베트남 투자국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가운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사도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어쩐지 이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뭐 현지 법인을 세웠다, 현지 자체 영업망을 구축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베트남을 가본 건 처음이었는데 5월 우기가 막 시작할 무렵이어서 그런지 매우 덥고 습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되게 반가운 기업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거리 곳곳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서 네네. LG전자처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로고랑 광고판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또 국내 시중은행들의 ATM 기기도 많이 보였는데요. 예. 질세라 국내 증권사의 광고판도 공항 밖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호치민 시내에는 특히 K뷰티라고 하는 한국 미용에 대한 열기가 매장이나 백화점 등지에서 좀 느껴졌는데요. 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말 그대로 뭐 넘치는 분위기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야, 네. 당장 오늘만 해도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이제 현지 상장 절차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일찍부터 이제 베트남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눈앞에서 체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주재원분께 들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호치민 시내에는 길거리에 차가 거의 없고 오토바이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거리가 복잡해질 정도로 차가 거리에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베트남 사람들이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2020년 기준으로 연 30만 대에서 2022년에는 40만 대 이상으로 10만 대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가세, 성장세를 우리 기업들이 미리 내다본 거네요. 네. 이렇게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데 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단 베트남 정부가 제조업 발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네. 또 여기 배경으로는 베트남이 타 개발 도상국 대비로도 사회적으로 되게 안정된 국가인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정학적으로는 베트남이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실제로 찾아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 달 만인 12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 방문해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좀 뒤로 하고 이제 미국과 베트남 간 화해 분위기가 주요했다라는 설명이고 네. 또 이제 베트남 교육열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높다라는 점도 경제 발전에 한몫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처럼 되게 높은 교육열로도 유명한 나라인데요. 네. 이에 힘입어서 I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책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인 유영국 작가를 호찌민에서 만났는데 네. 그는 베트남에서 빨리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IT 영역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1970년대에서 80년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기술자들이 들어오면서 기술이 발전했던 양상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또 현지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 1억 명의
경제 성장률 6%를 보이는 베트남이 현재 GDP가 1인당 4,000달러 수준인데 예. 1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베트남 국민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또 당연히 높아지고 있겠죠.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호치민 거리를 다닐 때 이건 이제 되게 재밌는 일화인데 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내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축구 경기가 있을 때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빚을 갚으려고 오토바이를 팔아서 오토바이의 가격이 단기간 하락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는 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Z세대들은 안정적인 은행보다 증권사를 직업적으로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한 우리나라의 한 30년 전 모습, 30년 전 자본시장 발전 방향이랑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도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어떤 증권에서 절대적으로 컸었는데 이 베트남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조금 더 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전체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증시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요? 네, 맞습니다. 최근 또 베트남 증권 계좌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네. 올해 4월 780만 개 계좌를 넘어서면서 5년 전 200만 개 수준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실제 전문가들은 증권 시장 참여자들을 중복 계좌 등으로 인해서 인구의 한 3%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증시의 성장 잠재력을 더 갖춘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뭐 낮은 만큼 더 이제 올라갈 여력이 더 크다 이런 거군요. 네. 실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베트남 증시의 성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도 베트남 증시 성장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유안타 증권이 연초에 낸 베트남 증시 관련 보고서를 보면은 네. 베트남의 벤치마크 지수인 VN 지수를 목표치 15%를 상승한 1298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예. 현재 VN 지수는 1270선이니까 올해 들어 벌써 12% 정도 상승한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네. 또 베트남 증시가 장기적 또 구조적으로 성장이 유효해 보인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한 5, 6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베트남 펀드 열풍이 불었었는데 네. 그때 반짝 올랐다가 이후에 좀 부진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었으면 그럼 지금은 수익률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발전을 위한 그 베트남 당국 차원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되게 높은 게 베트남 시장인데요. 과거부터 시장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던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차세대 거래 시스템 도입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베트남이 지금 MSCI나 FTS 기준 신흥국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네. 프론티어 시장인데요. 만약에 신흥국으로 진입한다면은 200억 달러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흥국 시장으로 진입한다면은 ETF나 펀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뭐 아시아 내 주요 증권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다만 이제 뭐 베트남 금융당국이 규제를 되게 엄격하게 적용해온 만큼 네. 성장에는 좀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022년 글로벌 증시가 되게 하락했을 때 네. 베트남은 내부적 악재가 겹치면서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2022년 3월에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10월에는 불법 채권 발행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트남 정부가 되게 엄격한 기업 수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당시 더 악화됐던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좀 일찍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곳이 꽤 있는데 현지 법인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를 여러 군데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베트남에는 크게 8개의 국내 증권사가 현지 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습니다. 8개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서 NH투자증권, KB, 한화, 신한 같은 여러 증권사들이 베트남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 호찌민에 본사를 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두 곳 모두 되게 규모가 크고
많은 현지 직원들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요. 또 자산운용사도 만났는데 네.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베트남 법인이 업계 AUM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그 자산 규모 2위로 시장에서 되게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ETF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일본 LP 자금, 일본 펀드 출자 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이 ETF가 액티브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아직 ETF가 1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한투운용 베트남 법인은 그중 3개를 상장을 하면서 되게 시장 선점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흥국 시장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닌 게 일각에서는 베트남 경제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온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선 중진국 함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도상국이 중간 소득 단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각종 여러 부진을 겪으면서 성장력을 잃었을 때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1인당 GDP 1만 달러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성장하겠지만 네. 그 이후에 대한 성장에 의문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예. 또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도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 경쟁하고 있다는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베트남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다소 자체적 역량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약간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베트남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열도 되게 높고 IT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극복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결국에는 베트남이 제조업이나 뭐 중화학 하이테크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 혹은 뭐 묘수를 발휘해서 정체기를 잘 통과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투자를 고민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베트남 증시에서 유망하게 떠오르는 분야도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펀드 명가로 꼽히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피데스 자산운용 베트남 법인을 만났는데요. 네. 그곳에서는 특히 베트남 증시에서 보험, 증권, 수출주 등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투자 관심이 되게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증권사 비즈니스 수익성이 점점 좋아진다고 보는 건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험과 수출주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의 격전지로 불릴 만큼 베트남 시장이 되게 보험사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이 의무 가입률이 높은 자동차 시장이 우선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고 평균 연령이 아직 30대 초반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빠른 시장 성장과 함께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또 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많던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대체했을 정도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